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대는 고인플레이션의 시대고요. 고금리의 시대가 맞습니다.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 고환율의 시대가 맞습니다. 이런 시기에 투자 전략은 확실히 그 이전의 전략과는 틀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과거의 데이터를 믿지 않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는 현재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2015년부터 미국의 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2018년 정도부터 대체적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또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았습니다. 1%대였죠.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9%대까지 올라갔다가 얼마 전에 8.7%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통화량은 너무너무 많아요. 해외에서도 지금 투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이라든지 시큐리티라 그러는데 물론 증권이라든지 채권 다양하게 사면서 지금 미국으로 현금이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M2 통화량과 M2 통화량이 그 이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대체대표를 축소해 나가면서 지금 통화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잘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 앞으로의 예측이 가능한데 물론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증시를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주식시장의 그 밑에 있는 상황들은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달러 가치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투자처는 아무래도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답은 주식입니다.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는데 다른 좋은 투자처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달러를 들고 있으면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달러만 들고 있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왕 달러에 투자할 거면은 미국 주식을 사면 역시 달러에도 같이 투자를 하게 되고요.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채권 이자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이 더 이상 안전자산의 기능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요즘 같은 시기에 또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거래가 조금 힘들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도 약간 불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성장주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런 이자가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성장주가 미래가치를 땡겨서 쓰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 고환율 아니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정말 좋은 투자는 미국 주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또 배당도 주는 주식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주식들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5월달이나 6월달처럼 성장주가 너무 많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다. S&P 500의 기업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다시 18로 올라왔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15, 14까지 내려갔고요. 그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거를 주도한 게 성장주였습니다. 나스닥이 베어마켓으로 들어가서 20% 이상 떨어져서 거의 30% 안팎으로 떨어져 있었고 정말 성장주가 그렇게 많이까지 떨어져 있고 적정주가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또 쌀 때 줍줍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즘같이 다시 많이 올라와서 다 조금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진 경우에는 조금 안전한 주식들의 비중을 조금 올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4월 달에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방송에 나가서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침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닥치기 전까지는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4월, 5월, 6월을 지나면서 한국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빠졌는데 확실하게 내년에 2023년에 침체가 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저도 그렇게 조금 생각을 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가를 미리 반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때 장단기 금리차가 잠깐 역전이 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장기하고 단기하고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에는 보통 침체의 신호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도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금리가 역전이 됐긴 하지만 그래도 6개월짜리라든지 조금 더 단기 국채와 10년물 사이에 국제금리가 역전되는 것까지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짧은 채권들하고 역전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연준의 입장하고 저도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거를 보면서 침체가 올지 안 올지를 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 4월 달부터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실적 발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불안해했죠. 걱정도 많이 하고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생각보다 4월 달에 실적이 조금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이 또 실적이 조금 안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타겟이라든지 자, 이런 큰 주식들의 실적이 조금 안 나오면서 증시가 조금 흔들렸죠. 그런 것들이 5월달, 6월달에 걸쳐서 증시를 계속 떨어뜨리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7월이 되니까 4월달 실적이 그렇게 조금은 가이던스 같은 게 조금 안 나오면서 7월달에는 조금 더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은행주부터 해서 실적이 또 잘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개인들이 은행 대출도 많이 하고 저축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크레딧 상황도 나쁘지 않고, 거기에다가 물가 자체도 지금 뭐 저번 주에 나왔지만은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기름값도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번 주에 CPI 나오면서 소비자 물가 인덱스가 또 물가도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들도 또 좋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또 실업률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데이터만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가 나쁘다는 게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뉴욕 제조업 지수가 중간중간에 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 1.1%인가 이 정도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3점 몇 프로까지 떨어지면서 좀 놀라운 충격을 줬는데, 그게 또 그렇게 떨어졌다가도 뭐 다시 생산자 지수가 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지금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한 50% 정도 되는 미국의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좀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동자 한 명당 일자리가 지금 아직도 2개씩은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고용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있고, 물론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임금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것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조금 좀 안 들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최근에 CPI 물가 지수도 좀 떨어지고 뭐 여러모로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들 접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월가의 분석가들도 애널리스트들도 얘기를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좀 약하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연준에서 지금 또 이자율을 계속 올려서 2.5%대까지 올렸습니다. 2015년부터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2018년까지 올린 연준의 기준금리가 2.5%였습니다. 그래서 자, 그때 파월 연준의장이 생각하기에 2.5%까지 올렸기 때문에 지금도 파월 연준의장은 2.5%가 기존금리라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중립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부터는 기준금리를 내렸거든요. 3번 정도 내렸는데, 역시 미중 간에 이제 경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때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2019년에 3번 정도 내렸는데,
있었는데 앞으로 9월 달에 기준금리를 50bp를 올리고 75bp를 올리고 11월에 25bp, 12월에 25bp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올려도 3.5에서 3.75%까지는 올릴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5%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좋아요. 실업률이 3.5%로 완전 고용을 오히려 달성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청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저번 주에 나왔지만은 25만 명 정도로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이 뭐 지금 기준금리를 올린 것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자, 그렇게 여러 것들을 파악했을 때 약간 경기 침체가 오면서 자, 오히려 연준은 중립금리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2021년 2월 정도에 갑자기 게임스탑과 AMC와 그 다음에 배드베스 비욘드 같은 밈 주식이 열풍을 좀 일으켰습니다. 물론 소형주들 중에서도 같이 밈 주식으로 사람들이 포모에 빠져가지고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금 뭐 사람들이 다 좋다는 그런 주식을 좀 따라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밈 주식이 많이 들어오는 때는 헤지펀드들이, 그때 게임스탑에서 헤지펀드들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공매도를 치고 있던 헤지펀드들은 손해를 많이 받고, 개인들은 집단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민주주식의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죠. 그때 이후로 함부로 뭐 어떤 주식의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죠. 그 이후에 이제 민주주식이 조금 약화될 때는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비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민주주식이 다시 올라올 때는 헤지펀드들이 조금 더 뒤로 빠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약간 그런 현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성장주가 많이 빠지면서 좀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때 작년에 유행을 했던 밈 주식들은 더 이상 이제 힘을 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보니까 다시 또 이게 돌아왔습니다. 7월, 8월에 걸쳐서 갑자기 밈 주식들이 배드베스 비욘드 같은 경우에 5불이었는데 30불까지 6배나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이 상황이 왜 펼쳐졌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소비자들의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도 역시 월급을 많이 받고 저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빈부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사람들의 현금은 계속해서 늘어난 것 같고요. 밈 사태가 20대하고 30대가 좀 이끌었다고, 새로운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과는 좀 다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40대까지도 조금 전반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다 끌어올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밈 주식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밈 주식이 인기를 끌 때가 주식시장의 고점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헤지펀드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은 역시 옵션 만기일 날 거래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2조 달러나 되는 커다란 돈입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온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돈들이 옵션 만기일에 걸쳐 가지고 자,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요. 라이언 코헨이 이렇게 옵션 만기일에 걸쳐서 밈 주식들이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시기에, 자, 어제 주식을 10% 정도 팔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밈 주식에 대한 이런 거품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인기를 조금 끌었던 중소형 성장주라든지 당연히 배드베스 비욘드 같은 주식들은 자, 한 번에 많이 빠졌고요. 밈 주식을 이끌었던 대형 투자자가 한 번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개인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좀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밈 주식만 보고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다 파악은 할 수 없고요. 이거는 정말 중소형 성장주라든지 밈 주식에 한정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좋구나, 미국의 소비자들 개인들의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구나, 작년에 돈을 많이 잃었어도 다시 돈을 모아서
이제 투자할 수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테슬라 차가 안 좋으니까 뭐 사지 말자. 저도 뭐 다른 차를 몰긴 하지만 뭐 제 차의 여러 기능에 비해서 테슬라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나 이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의 주문이 계속해서 밀려 있습니다. 뭐 며칠 전에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는 생산 속도를 늘려가지고 차량 인도를 최소한 한 달 이후에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유럽에서의 판매량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도 굉장히 많고,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데는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자, 테슬라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왼쪽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호주라든지 뉴질랜드까지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테슬라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공장 규모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뭐 프레몬 공장이죠. 캘리포니아의 프레몬 공장도 있고 텍사스 공장도 열었고, 거기에다가 베를린 공장과 상하이 공장까지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지금 상하이 공장이 100만 대를 드디어 생산했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프레몬 공장은 200만 대. 그래서 자, 벌써 300만 대나 테슬라가 생산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경제에서 보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그만큼 비용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매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진율이라든지 현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아져서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공장을 더 늘릴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말에 2022년 말에 또 새로운 공장을 기가팩토리라고 그러죠. 한 번에 15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또 열기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공장을 캐나다에 설립을 할지 아니면 한국에 될지 뭐 지금 그 고민도 하고 있고, 2030년대까지는 공장을 최소한 10개 이상을 가져가겠다고 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는 그만큼 매출도 잘 되고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고 비용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2025년을 바라볼 때 과연 이렇게 테슬라의 빠른 성장을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성장만 보더라도 거의 60% 이상씩 올라가고 있고, 카그라 그러죠.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 자체도 굉장히 높고, 순수익 성장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어느 기업이 지금 따라올 수 있을까? 기존의 설비를 다 버리고 테슬라 같이 자 2세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GM이나 포드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폭스바겐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1세대 전기차라 그러죠. 뭐 이미 전기차는 190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드의 대량 생산과 함께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에서 지난 100년간 좀 밀려오긴 했는데, 뭐 GM도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들었죠. 하지만은 비용 문제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라는 회사가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스포츠카부터 시작을 했죠. 전기차가 한 번 충전해서 200마일 이상이자 한국으로 따지면 32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전기차가 그때 최초로 만들어졌고, 지로백이라 그러는데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낼 수 있는 전기차가 드디어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골프카트 같은 건 있었어요. 근데 뭐 많이 달려야 40마일 정도, 한 60km 정도밖에 못 달렸는데, 테슬라가 그 벽을 넘었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은 뭐 내연기관차에도 달려서 뭐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를 개발하는 테슬라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이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신기술이 개발이 된 거고,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시작하면서 빅데이터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모여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가는 곳마다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은 더욱더 정확해지기 시작했고요. 자율주행이 지금 레벨이 5개 정도 있는데 테슬라가 한 3단계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구글의 웨이모는 한 4단계까지 갔다고도 얘기하는데, 자, 아무튼 테슬라가 카메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자, 이런 것들은 다른 차가 따라오기 굉장히 힘든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쌓여야 되고 차를 많이 팔아야지 데이터가 쌓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팔고 이렇게 인공지능 자율주행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지금 스타링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는 곳까지도 스타링크가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링 컴퍼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 같은데 지하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것을 좀 빠르게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터널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배터리 산업, 에너지 산업도 해가지고 메가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거고요. 자, 자율주행을 운영할 때는 보험회사까지 같이 운영하는 게 좋은데 테슬라가 또 그걸 잘 하고 있어서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다양한 주로 지금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뭐 종합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산업도 하고 있고, 배터리 산업도 하고 있고, 또 보험회사도 하고, 보링 컴퍼니도 하고, 거기에다가 태양열 에너지인 솔라시티까지 병합을 하면서 자, 각종 집에 있는 그런 지붕에 태양열 패널까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환경적으로 보거나 뭐 자율주행 쪽으로 보거나 인공지능 쪽에서 4차 산업혁명에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아닐까 싶고요. 테슬라가 그런 쪽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2025년까지 과연 어떤 회사가 테슬라를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나온 의견에선 2023년 말까지는 좀 뭐 따라오긴 쉽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올해 말에 세미트럭이라든지 내년 사이버 트럭까지 나오게 되면은 정말 테슬라를 쉽게 이겨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테슬라를 투자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장기 투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인 뭐 이번에 나온 따라 주식 공부하자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저는 7가지 투자 원칙을 강조를 하는 편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저는 목적 있는 투자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 뭐 자산 분배, 그 다음에 분산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회사가 본인이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테슬라가 최소한 2025년까지는 경쟁자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 투자라는 거는 뭐 세금 목적상은 미국에서는 1년 이상이라고 보지만, 저는 최소한 5년 이상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장기 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10%씩은 수익을 가져가서 뭐 7년 정도 되면 2배가 되죠. 그 다음에 14년이 되면 4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4배 이상의 수익을 내서 뭐 15년 이후에는 뭐 투자를 멈추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돈이 계속해서 10% 이상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매년 10%씩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지난 100년간 많은 기업들을 보아왔지만은 탄생해가지고 성장을 급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조금씩 경쟁에서 밀려서 도태되어 나가는 게 그게 회사의 뭐 생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회사의 삶에 항상 뭐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IMF 때도 보고 레만 브라더스 사태도 봤지만 망하는 기업들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뭐 회사라고 보긴 하지만 뭐 10년 있다가는 도태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확실하게 테슬라라든지 지금의 빅텍들 아직도 향후 10년 정도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가치주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뭐 당장은 뭐 배당도 주고 수익도 좀 내고 하겠지만은 10년 있다가까지 뭐 장담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같은 sek터 내에 당연히 떠오르는 다크호스들이 있습니다. 대장주라고는 하지만 2등, 3등 되는 기업이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것들에 발 맞춰서 정말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해내면은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원칙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원칙이고 뭐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면은 하지만 이런 원칙들도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에서는 전략을 4개 정도로 하죠. 그래서 가치 투자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 투자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DCA 방식이라고 해서 방금 말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적립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전략이 모멘텀 투자 전략이라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쓰는 롱숏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임할 거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장기 투자, 장기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대가들도 그런 전략에 맞춰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놨다가 뭐 주식이 많이 싸졌을 때 좀 샀다가 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면은 또 열매를 따서 현금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자라 그래서 주식을 하나만 꾹 사가지고 20년 동안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전략에 맞게끔 팔았다가 다시 사기도 하고 비중을 줄였다가 늘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죠. 그런 운용 전략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DCA 방식입니다. 미국에 와서 2008년에 직장을 처음 구해서 미국에서 투자 전략으로 삼은 것이 DCA 적립식 투자 방식이고요.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10%씩 계속해서 특정한 펀드나 특정한 주식을 계속해서 사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삶이 굉장히 편해요. 뭐 특히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금리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도 투자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의 영역에서 성공하려고 바쁘게 30대와 40대를 보냈고요. 주식은 펀드 매니저들이 잘 운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10%씩 평균적으로 수익이 났는데 그게 한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했던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올랐겠지만 계속해서 매년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금은 원금은 계속해서 늘어났죠. 그 원금으로 따지면은 3, 4배는 굉장히 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리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적립식 투자 방식을 쓰면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증시가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시기에도 저는 성장주 펀드 ETF에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제 월급이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조정을 받았고 2월 달에도 조정을 받았고 3월 달에 잠깐 올라왔지만 4월, 5월, 6월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주가가 너무너무 쌌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싼데 그때 당시에는 감히 이 주식을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립식 투자 방식을 쓰신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샀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이 다시 다 회복을 하니까 제 적립식으로 샀던 그런 투자금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 방식의 장점은 시장의 조정과 상관없이 계속 주식을 샀기 때문에 나중에는 복리 효과를 거둬서 큰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증시가 너무너무 과열돼서 좋을 때는 또 주식을 계속해서 사기 때문에 좀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게 고점에서 주식을 사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은퇴할 때까지 20년을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에 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투자 방식은 정말 행복한 투자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본인이 주식을 고르거나 펀드를 고르거나 ETF를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미국의 성장주들이 굉장히 잘 올라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미국의 성장주 위주로 ETF를 뿌려가지고 그쪽에 퇴직연금이 적립식으로 계속 들어가게 해줬지만
그래도 2019년,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물론 2017년, 18년 때부터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있어서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럴 때는 인터내셔널 이쿼티 인덱스, 국제적으로 주식을 분산을 했습니다. 물론 자산 분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위험을 조절할 때 가장 위험을 잘 분산을 하는 게 국제적으로 분산하는 거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자, 미국 주식에만 투자했다가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모든 주식이 한 번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와 모든 전 세계에 걸쳐서 좋은 회사들을 골라서 분산을 하면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가 불안하거나 시장이 너무 불안할 때는 국제적으로 분산을 하거나, 미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 100백이 자기 나이만큼을 위험전사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자, 본인이 40살이면 60 정도를 주식에 투자를 하고 40 정도를 채권이나 안전자산에 분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금 올리는 그런 방식도 쓰고요.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ETF를 운영하는 것도 회사가 전망이 없거나 회사가 도태되고 있는 상황을 감지를 하시면은 그 회사에서 주식을 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주식이 이번에 민주주식 사태처럼 적정 가치보다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과열돼서 올라갔을 때는 주식에서 돈을 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RSI가 70 이상 과열이 됐다거나 목표 주가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성장을 멈추거나, 아니면 회사의 CEO가 도덕성을 잃어버려서 운영을 잘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할 때는 적절하게 돈을 빼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자산 배분을 좀 한 다음에 다시 시장이 좀 식혔을 때 다시 좀 들어가고, 이렇게 적절한 전략을 펴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제가 투자 원칙 중에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인데,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20%에서 30%로 현금을 만들었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 번에 모든 자산을 다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20%, 30%나 좀 많을 때는 50%까지 좀 현금화 했다가, 시장이 조금 너무 공포스럽거나 많이 빠졌을 때 다시 또 쌀 때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좀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